카이스트를 다니는 대한민국 최고의 두 천재 형제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사라졌습니다. 2003년 여름, 대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카이스트 연구실에는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늘 함께 다니던 형제, 신동엽과 신동인이 있었지요. 둘은 단순한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연구실, 같은 프로젝트, 같은 목표. 카이스트에서도 손꼽히는 연구를 함께 이끌어가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캠퍼스에서 이 형제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요. 최연소 박사과정, 조기 입학, 기업들이 앞다투어 탐내는 알고리즘 연구까지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형제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연구를 마치고 늦은 밤, 형제는 연구실 불을 끄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집에도 도착하지 않았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형제는 그날 밤 이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흔적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요.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형제의 마지막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근처 CCTV 영상들을 확보했지요. 그 영상을 확인한 순간 수사팀 전원이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뭐야? 모니터 앞에서 경찰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누군가는 화면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지요. 심지어 어떤 형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CCTV에는 무엇이 찍혀 있었던 걸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두 천재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리고 형제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여름밤의 무서운 진실을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미제 사건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홍영웅의 사건 파일 시작합니다. 2003년 7월 대전. 장마가 한창인 계절이었습니다. 낮에는 찜통더위, 밤에는 습한 공기가 살갗에 달라붙는 그런 여름이었지요. 카이스트 캠퍼스는 밤이 깊어질수록 조용해졌습니다. 하나씩 불이 꺼지고 학생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건물, 한 층만은 달랐습니다. 형제의 연구실이었습니다. 그곳의 불은 밤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밝아졌지요.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수식과 코드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고 프린터는 쉴 새 없이 종이를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이 연구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형 신동엽, 28, 박사과정 3년차, 동생 신동인 25. 학부를 2해 일찍 마치고 같은 연구실에 들어온 학교 안에서도 손에 꼽히는 인물. 둘은 단순히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연구실, 같은 프로젝트,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완벽하게 맞물린 두 사람이었습니다. 연구실 동료 한 명은 훗날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저 형제는 따로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둘이 같이 있을 때, 그때가 진짜입니다. 그날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연구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예정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었지요.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기업에서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의 가치를 매기고 있던 알고리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단계였는데 이미 업계에서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발표 하나로 형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0시쯤 연구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동인이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어머니였지요. 엄마,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얼마나 늦을 건데? 몸은 괜찮고? 걱정 마세요. 금방 들어갈게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는 매일 밤 반복되어 온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연구실에 늦게까지 남아있는 날이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너무 늦지 말라고, 항상 그 말이었습니다. 아들들이 괜찮다고 하면 그때야 수화기를 내려놓았지요. 그게 그날 밤의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날따라 마음이 무거웠다고 나중에 말했지요. 핸드폰을 들어 동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동인에게도 걸었습니다. 마찬가지였지요. 그렇게 몇 번을 더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어머니는 오후가 되자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곧바로 짐을 챙겼지요. 그리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형제가 함께 살던 집. 문은 잠겨 있었고 안은 조용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동인 방 책상에는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진 논문이 펼쳐져 있었고 형 방에는 미처 개지 않은 세탁물이 소파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칫솔은 아직 축축했지요. 마치 잠깐 나갔다가 금방 돌아올 것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경찰서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애들이 집에 안 들어왔어요. 어제 밤부터 연락이 안 돼요. 즉시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시작됐지요. 실종되던 밤 11시 40분 연구실 복도에 달린 CCTV에 두 사람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형 신동엽은 손에 작은 USB를 하나 쥐고 있었습니다. 동생 신동이는 그 옆에서 무언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서두르는 것 같지도 겁먹은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함께 안으로 들어갔지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게 연구실 건물 안에서 확인된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잠시 뒤 카이스트 정문 근처 CCTV에 형제가 다시 나타납니다. 두 사람은 길가에 서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금방 잡혔지요. 형이 손을 들었고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는 출발했지요. 그 장면이 형제가 보인 마지막 영상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택시 기사를 찾아냈지요. 그런데 기사의 진술이 이상했습니다. 손님이 2명이었던 건 기억나는데 어디서 내렸는지는 잘 명확한 하차 지점을 기억하지 못했지요. 그저 중간에 내린 것 같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운행 기록에도 정확한 하차 지점이 남아있지 않았지요. 마치 그 구간만 비어있는 것처럼. 형제는 분명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그 택시는 끝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형제의 흔적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형제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그들을 사랑으로 키운 한 사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형제의 중심에는 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오정숙. 당시 56. 충남 논산 출신으로 22에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동엽이 7살이고 작은아들 동인이 4살이던 해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 생긴 사고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보험 하나 제대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오정숙 씨는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재료를 다듬고 밤 10시가 넘어야 문을 닫았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터서 피가 났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두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아들들은 그런 어머니의 등을 보고 자랐습니다. 형 신동엽은 어릴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교과서를 몇 번이고 읽고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밤을 새워서라도 답을 찾아냈습니다. 동생 신동이는 형보다 더 빨랐습니다. 중학교 때 이미 고등학교 수학을 혼자 끝냈고 고등학교 2학년에 카이스트 조기 입학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주방에서 혼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 녀석아, 이게 무슨 일이냐? 기쁜 눈물인지 서러운 눈물인지 본인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식당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두 아들 손을 꼭 붙잡고 중국집에서 저녁을 먹었지요. 그날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하게 많이 웃었는지 형제는 나중에도 그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했습니다.
형제는 둘 다 카이스트에서 손에 꼽히는 학생이었지요. 성적만이 아니라 연구 태도와 성실함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교수들 사이에서도 자주 이름이 오르내렸고 연구실 동료들에게는 믿음직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코 나서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둘이 조용합니다. 밥 먹을 때도 별말 없고 연구 이야기 아니면 거의 말이 없어요. 연구실 동료 박수진의 말입니다. 그런데 연구 얘기만 시작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형제가 함께 진행하던 연구는 평범한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알고리즘. 2003년 당시로서는 국내에서 이 분야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팀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술이었지요. 아직 완성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몇몇 기업에서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둘러싸고 연구실 내부 분위기가 조금씩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교수 최병돈, 당시 52세, 해당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논문 실적도 탄탄하고 학계에서의 평판도 좋았지요. 형제가 카이스트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들의 연구를 지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구가 완성 단계에 가까워지면서 교수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게 동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원래는 형제 이름으로 발표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동료 이상훈의 말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욕심을 좀 내신 것 같았어요.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방향이 바뀌었는지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구실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자유롭게 오가던 연구 자료들이 갑자기 잠기기 시작했고 교수와 형제 사이의 대화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형제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오래 연구실에 남았고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내내 어머니의 전화는 빠짐없이 걸려왔습니다. 밥은 먹었니? 늦게 다니지 말고. 어머니는 아들들이 무슨 연구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요. 다만 요즘 연구실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다는 말을 동인에게 전화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별거 아니에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도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꼭 말해줘. 걱정 마세요. 하지만 동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아주 조금 낮았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느꼈지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다고 믿어주는 것. 그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형제는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오정숙 씨는 사건 이후에도 대전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쓰던 방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논문 더미도, 책꽂이에 꽂힌 전공 서적도, 벽에 붙은 수식이 가득한 메모지도 그대로였습니다. 지인들이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할 때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들이 돌아오면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유였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앞에서 어머니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방을 그대로 두는 것, 매일 밤 전화기를 곁에 두고 자는 것, 그리고 아침마다 식탁에 밥을 3그릇 차리는 것. 혼자 사는 집이었지만 그 습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아침, 대전경찰청 강력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당시 실종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은 지금과 달랐지요. 성인 남성 2명이 하룻밤 연락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처음에는 신중론이 나왔습니다. 성인이고 범죄 흔적도 없고 개인적인 이유로 잠시 자리를 피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담당 형사 김재철은 달랐습니다. 카이스트 박사과정에 발표를 며칠 앞둔 연구자가 아무 연락 없이 사라졌다? 집에는 지갑도 여벌 옷도 아무것도 가져간 흔적이 없었지요. 통장 잔액도 그대로였습니다.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이건 자발적 실종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로 수사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경찰은 먼저 형제의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금전 문제, 인간관계,
최근 다툼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특이한 점이 나오지 않았지요. 형제의 생활은 지나칠 만큼 단순했습니다. 연구실과 집, 그 사이를 오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도박도 없었고, 빚도 없었고, 여자 문제도 없었지요. 그냥 공부만 하는 애들입니다. 동료들의 말은 하나같이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실마리는 연구실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카이스트 측의 협조를 받아 형제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컴퓨터, 저장 장치, 연구 자료들을 모두 확보했지요. 그리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 신동엽의 컴퓨터에서 이상한 파일 하나가 발견됐지요. 파일 이름은 단순했습니다. 교수 체크 파일.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난처럼 혹은 메모처럼 만들어 놓은 파일로 보였지요. 하지만 파일을 열어본 순간 수사팀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지요. 이건 넘기면 안 돼.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알 수는 없었지요. 그리고 특정 기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던 대형 IT 기업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즉각 회의를 열었습니다. 파일의 내용과 동료들의 진술, 그리고 연구실 분위기 변화까지 모든 정황이 한 사람을 향해 모이고 있었습니다. 담당 교수 최병돈. 연구실 동료들의 진술이 줄줄이 쏟아졌지요. 원래는 형제 이름으로 발표하기로 했는데 교수가 중간에 본인 단독 연구로 돌리려 했다는 것, 형제와 크게 다퉜다는 것, 갈등이 갈수록 깊어졌다는 점, 연구 성과를 가로채려 했다는 의혹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최 교수를 불러 조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새로운 사실이 확인됩니다. 최병돈 교수는 사건 발생 이틀 후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귀국 일정은 미정. 수사팀 분위기가 단번에 굳어졌지요. 도망간 겁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동기는 충분했지요. 수백억의 가치를 가진 기술. 그 기술을 두고 형제와 갈등을 빚었다. 그리고 형제가 사라진 직후 해외로 나갔다. 이보다 더 명확한 그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찰은 속도를 올렸습니다. 국제 공조 요청, 해외 체류지 확인, 주변 계좌 추적까지. 수사 역량을 최병돈 한 사람에게 집중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계좌였습니다. 형제의 기술을 팔아넘겼다면 반드시 돈이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최 교수의 계좌에서는 수상한 거래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지요. 그 다음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형제와 최 교수 사이에는 사건 당일 단 한 건의 통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CCTV. 형제가 사라진 날 밤 최 교수의 모습은 카이스트 인근 어디에도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닌 거 아닐까요? 너무 딱 맞는 것 같은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그 말이 나온 지 며칠 뒤 미국에 있던 최병돈 교수가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지요. 귀국 후 조사실에서 최 교수는 차분했습니다. 흥분하지도 변명을 늘어놓지도 않았지요. 저는 그날 밤 학교에 없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저녁부터 서울에서 열린 학술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행사 참석자 수십 명이 확인해줬지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사팀이 뒤늦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교수 체크라는 파일. 즉시 경찰은 다시 분석했지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파일 생성 시점이 사건 당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만들어진 파일이었지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작성자 아이디가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사팀 안에서 처음으로 흔들림이 생겼습니다. 교수 체크, 그 파일. 혹시 처음부터 우리를 유도하려고 만든 거 아닌가요? 그 말을 꺼낸 형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조사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만약 그 파일이 가짜 단서라면 이 두 달은 범인에게 고스란히 시간을 벌어다준 두 달이었습니다. 교수를 향해 수사의 시선을 돌려놓기 위해
누군가가 치밀하게 준비한 가짜 단서였다면 최병돈 교수는 완벽한 미끼였던 겁니다. 수사팀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사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단서도 용의자도 방향도 없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CCTV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2003년 가을이 왔습니다. 형제가 사라진 지 2달이 지났지요. 사건은 미제로 분류됐고 수사는 사실상 멈춰 있었습니다. 단서도 없었고 용의자도 없었고 방향도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형제의 이름이 사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지요. 대전 거리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은행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카이스트 캠퍼스에는 새 학기를 맞은 학생들이 들어찼지요.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정숙 씨의 시간은 그 여름밤에 멈춰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 2가지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식탁에 그릇을 3개 놓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아들들 몫까지 차리는 그 습관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밥이 식어도 그릇을 치우지 않았지요. 혹시라도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올까봐. 아들들 방은 치우지 않았습니다. 동엽이 방 책상 위에는 절반쯤 읽다만 논문이 펼쳐진 채로 있었지요. 동인이 방 벽에는 수식이 빼곡히 적힌 메모지들이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지인들이 올 때마다 정리를 권했지만 어머니는 그때마다 같은 말을 했지요. 애들이 돌아오면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났지요. 2003년이 끝나고 2004년이 왔습니다. 거리에는 새해 현수막이 걸렸고 핸드폰 가게 앞에는 새 기종 광고가 붙었습니다. 카이스트에는 또 새 학기 학생들이 왔지요. 세상은 계속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정숙 씨는 여전히 2003년 7월에 살고 있었지요. 해가 바뀌어도 어머니의 하루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밥을 3그릇 차리고 아들들 방 청소를 하고 저녁이 되면 전화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매일 밤 걸던 그 번호로 이제는 신호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경찰에 찾아가는 것도 멈추지 않았지요. 처음 몇 달은 담당 형사 김재철도 반갑게 맞이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계속 갔지요. 1달에 1번, 혹은 2달에 1번. 새로 밝혀진 소식은 없습니까?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였지요. 김재철 형사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는 알겠다며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지요. 경찰서 안에서는. 하지만 나와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정류장 벤치에 혼자 앉아 한참을 있었다는 것을 형사는 몰랐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2006년 봄, 오정숙 씨는 작은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아들들 이름으로 된 전단지를 만들었지요. 신동엽, 신동인, 사진과 인상착의 연락처. 대전 시내 곳곳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전봇대에도, 버스 정류장에도, 슈퍼마켓 게시판에도. 전단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날이면 어머니의 운동화 밑창이 달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더 지났습니다. 경찰 증거 보관소 한편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인 박스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2003년 신동엽, 신동인 실종 사건. 상자 겉면에 그렇게 적혀 있었지요. 안에는 당시 확보한 자료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CCTV 녹화 파일, 통화 기록, 연구실 압수 자료들. 아무도 꺼내보지 않은 채 7년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박스 안에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2010년 초, 경찰청에서 미제 장기 실종 사건에 대한 재검토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5년 이상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었지요. 형사 김재철은 그 명단에서 형제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7년 전 자신이 처음 현장에 나갔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먼지 쌓인 박스를 꺼냈지요.
자물쇠가 녹슬어 있었습니다. 열쇠를 찾아 억지로 열었습니다. 안에서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당시 자료들이 쏟아졌지요. 그는 맨 아래쪽에서 CCTV 녹화 파일이 담긴 CD 몇 장을 꺼냈습니다. 학교 근처와 택시가 지나갔던 모든 동선들을 녹화해둔 자료였지요. 7년 전 이미 여러 번을 돌려봤던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컴퓨터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7년 사이 영상 분석 기술이 발전해 있었지요. 과거에는 그냥 지나쳤던 부분들을 확대하고 밝기를 조정하고 프레임 단위로 멈춰서 볼 수 있었습니다. 김재철은 택시가 나오는 장면부터 다시 재생했습니다. 형제가 택시에 올라타는 장면, 택시가 출발하는 장면, 그리고 그 다음 그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택시 뒤쪽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7년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부분이었습니다. 당시 화질로는 확인조차 어려웠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화면을 확대했지요. 노이즈가 끼고 경계가 흐려졌지만 윤곽은 분명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택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재철은 숨을 죽이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2010년 봄, 대전 경찰청. 형사 김재철은 그날 밤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그 차량, 택시 뒤를 일정한 거리로 따라오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지요. 하지만 확신하기엔 아직 이른 단계였습니다.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가던 차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는 다음 CCTV를 꺼냈습니다. 형제가 탄 택시가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로. 카이스트 정문에서 시작해 시내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들. 그 구간에 설치된 CCTV 영상들을 하나씩 이어붙이기 시작했지요. 두 번째 CCTV에도 택시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잠시 뒤 같은 차량이 다시 등장합니다. 세 번째 CCTV, 또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김재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지요. 그 차량은 택시가 속도를 줄이면 같이 줄이고 속도를 올리면 같이 올렸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택시의 뒤를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쫓아가는 겁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팀장은 아직 퇴근하지 않고 있었지요. 김재철은 노트북을 들고 들어가 영상을 틀었습니다. 팀장이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거 언제 포착된 겁니까? 7년 전 영상입니다. 당시엔 화질 때문에 확인이 안 됐고 지금 기술로 다시 분석한 겁니다. 팀장이 천천히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전담팀 꾸립시다. 다음 날부터 수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지요. 그 차량의 정체를 밝히는 것. 확보된 건 불완전한 번호판이었습니다. 노이즈와 어둠 때문에 앞 두 자리와 차종만 겨우 판독이 가능했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대전 지역 차량 등록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해당 차종, 해당 번호 앞자리에 해당하는 차량 목록을 추렸지요. 수백 대였습니다. 하나씩 대조했지요. 그리고 동시에 영상 분석 전문팀에 원본 파일을 넘겼습니다. 당시로서는 최신 기술이었던 디지털 영상 복원 기법이 동원됐습니다. 손상된 픽셀을 복원하고 노이즈를 걷어내고 프레임을 겹쳐서 선명도를 높이는 방식이었지요. 하루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오전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판 다 나왔습니다. 김재철은 즉시 차량 조회를 넣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지요. 차량 주인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확인한 순간 수사팀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사람 거기 아닙니까? 누군가가 낮게 말했습니다. 카이스트 같은 연구실, 형제와 매일 얼굴을 마주치던 사람,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연구실 선배였습니다. 이름은 강준혁, 당시 31, 박사과정 4년 차, 형제보다 3살 위였고 연구실에서는 형처럼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의 기억 속에서 그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띄게 뛰어나진 않았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타입이라는 평이었지요. 형제와 사이도 나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의 차가 그날 밤 택시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강준혁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지요. 2003년 이후 그의 행적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사건 이후 그는 학교를 떠나 있었습니다. 박사과정을 중단하고 한동안 대전을 벗어나 생활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 이후 수도권의 한 중소 IT 기업에 취업해 조용히 직장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주변을 먼저 훑었습니다. 직접 접근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아야 했지요. 그리고 통화 기록을 다시 꺼냈습니다. 7년 전 형제의 마지막 통화. 밤 11시 22분. 당시에는 연구실 관계자 중 한 명으로 처리하고 더 깊이 파지 않았던 기록이었습니다. 그 번호를 다시 조회했지요. 강준혁이었습니다.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강준혁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20초뿐인 짧은 통화였습니다.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형제는 그 전화를 받고 택시에서 내렸지요. 그리고 뒤따라오던 강준혁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던 연구실 선배의 차였으니 의심 없이 탔겠지요. 그리고 그때 수사팀이 다시 들여다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수님 체크 파일. 당시에는 형제가 만든 것으로 추정했지만 나중에 누군가가 몰래 심어놓은 가짜 단서임이 밝혀졌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다시 분석하자 더 정밀한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파일에 접근한 마지막 계정, 연구실 공용 서버에 로그인한 기록, 아이디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강준혁의 계정이었지요. 처음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함정이었습니다. 교수를 향해 수사의 시선을 돌려놓고 자신은 그 뒤에 숨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7년 전 그 계획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도 함께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흔적들이 하나씩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준혁이라는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오른 순간 수사팀은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증거는 있었지요. 차량 번호판, 통화 기록, 디지털 로그.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직접 압박하기 전에 먼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완전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 도주라도 하면 7년이 또 허사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수사팀은 먼저 강준혁의 과거부터 뒤졌습니다. 지방국립대 출신으로 카이스트 석사에 진학했고 이후 박사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학부 시절 성적은 우수했지만 카이스트에 들어온 뒤로는 달랐지요. 내로라 하는 인재들 사이에서 그는 늘 한 발 뒤에 있었습니다. 논문도 평균 수준이었고 교수의 주목을 받은 적도 없었지요. 그런데 형제가 연구실에 들어온 이후 그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같은 프로젝트, 같은 연구실에 있었지만 형제는 금세 핵심 연구를 이끌어갔습니다. 교수의 관심도 동료들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형제에게로 쏠렸지요. 강준혁은 프로젝트의 주변부 작업을 맡았고 그것이 반복됐습니다. 연구실 동료들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강 선배가 그 형제들한테 신경 쓰는 것 같긴 했어요. 이상훈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대놓고 뭔가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가끔 표정이 굳어있다는 느낌? 특히 형제 연구가 잘 풀리는 날에는 박진수도 비슷한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강 선배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그 형제들이랑 있을 때는 뭔가 달랐습니다. 말수가 더 줄었달까요? 경찰은 강준혁의 재정 상태도 추적했습니다. 2003년 사건 이전 그의 계좌 내역에서 흥미로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사건 발생 약 3개월 전부터 한 IT 기업과의 접촉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직접적인 금전 거래는 없었지만 해당 기업 관계자와의 통화 기록이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그 기업은 형제의 연구실에서 발견된 파일에도 이름이 적혀있던 바로 그 기업이었습니다. 형제의 알고리즘에 수백억을 제시했던 곳. 퍼즐이 또 하나 맞아들어갔습니다. 강준혁은 형제보다 먼저 그 기업과 접촉하고 있었지요.
실제로 형제의 연구 자료 일부가 그의 개인 외장 드라이브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술이었지만 그는 이미 그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형제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넘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형제였습니다. 연구의 핵심은 신동엽과 신동인이 쥐고 있었습니다. 알고리즘의 핵심 코드와 설계 구조, 그리고 그날 밤 신동엽이 손에 쥐고 나왔던 USB, 그 안에 담긴 데이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준혁은 설득을 시도했지요. 함께 나누자고 했을 겁니다. 셋이서 나눠도 충분한 돈이 생긴다고. 하지만 형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연구는 제대로 된 방식으로 제대로 된 사람에게 가야 한다고. 그 대답이 돌아온 순간 강준혁의 계획은 다른 방향으로 굳어졌습니다. 수사팀은 그의 현재 행적을 면밀히 추적했습니다. 사건 이후 그는 카이스트 박사과정을 조용히 그만뒀습니다. 개인 사정을 이유로 들었고 아무도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도권의 한 중소 IT 기업에 취업해 7년 동안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었지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 7년 동안 그가 완전히 편안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웃 주민의 말에 따르면 그는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었다고 했지요. 새벽에 불이 켜져 있을 때가 많았고 술을 즐기지 않던 사람이 2003년 이후로는 혼자 마시는 일이 잦아졌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강준혁의 일상을 며칠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접근 방식을 정했지요.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터 압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당시 연구실 동료들을 다시 불러 진술을 받았습니다. 강준혁과 형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시 연구실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들었지요. 그 과정에서 당시에는 그냥 지나쳤던 진술 하나가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박진수의 말이었습니다. 사건 나기 전날 강 선배가 저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동엽이 형제가 언제 연구실에 나오냐고. 요즘 늦게까지 있냐고. 7년 전에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처럼 들렸습니다. 같은 연구실 사람끼리 나눌 법한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리 들렸습니다. 강준혁은 그날 밤 형제가 연구실에서 나오는 시간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당시 카이스트 주차 관리원이었던 남성의 기억이었습니다. 이미 7년 전에 한 번 조사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당시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불러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주차장에 남아있던 차가 있었냐고 물었지요. 관리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었어요. 다른 차들은 다 나갔는데 한 대가 계속 있었어요. 시동도 안 끄고. 이상하다 싶었는데 뭐 연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요. 차 종류 기억나십니까? 검은색 소나타였어요. 늘 보던 차라 그건 기억납니다. 강준혁의 차였습니다. 그는 그날 밤 형제가 연구실에서 나오기를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시동도 끄지 않고 불도 끄지 않은 채로. 그리고 형제가 택시를 잡아타자 뒤를 따라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택시 안에서 전화를 받도록 미리 연락을 넣었지요.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그 짧은 말 하나로 형제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던 연구실 선배의 말이었으니까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 믿음이 비극이 됐습니다. 수사팀은 이제 강준혁을 직접 불러야 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형제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해 수사팀은 2003년으로 다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2010년 5월, 수사팀은 강준혁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렀습니다. 체포는 아니었지요. 아직 물리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그는 도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 김재철은 방식을 달리 택했습니다. 오래된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라고 했지요. 강준혁은 순순히 응했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을 때
김재철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7년의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31였던 청년은 이제 38이 되어 있었지요. 머리카락이 조금 빠졌고 얼굴에는 세월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지나치게 차분했지요. 지나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왔네요. 강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앉으시죠. 김재철은 짧게 답하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하나 꺼냈습니다. 안에는 CCTV 캡처 사진들이 들어 있었지요. 2003년 7월 2차 선생님 차 맞지요? 강준혁은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오래됐네요. 당시에 제가 타던 차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디서 찍힌 건지. 카이스트 정문 인근입니다. 신동엽, 신동인 씨가 탄 택시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던 차 아니었을까요? 저도 그날 밤 귀가하던 중이었을 수 있으니까요. 여유가 있었습니다. 준비한 사람의 여유였지요. 김재철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핸드폰에서 그날 밤 11시 22분 신동엽 씨에게 전화가 걸렸습니다. 통화 시간 20초. 연구실 사람이니까 연락할 수 있죠.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7년 전 일인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안 나네요. 김재철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조사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형광등이 윙 하고 울렸습니다. 강준혁은 탁자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있었지요. 손이 깍지를 꼈다 풀렸다 했습니다.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김재철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준혁을 조사실에 앉혀두는 동안 수사팀의 나머지 인원들은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형제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강준혁이 사건 이후 박사 과정을 중단하고 대전을 떠나기까지 약 2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2달 동안 그는 무엇을 했는지 수사팀은 2003년 8월과 9월 강준혁의 카드 사용 내역과 이동 경로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장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전 외곽, 계룡산 인근의 임야지대. 강준혁은 그 기간 동안 그 근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기록이 3차례 있었습니다. 편도로 1시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그 방향으로 간 것이었지요. 수사팀이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계룡산 입구에서 차로 20분 거리, 인적이 드문 임야지대였습니다. 2003년 당시에는 더욱 외진 곳이었을 겁니다. 수사팀은 수색견과 함께 일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틀째 되던 날 오전, 수색견이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낙엽과 흙이 두껍게 쌓인 비탈면이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지만 오래된 나무들 사이 그 한 지점의 흙은 주변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색깔과 질감이 말이지요. 삽을 들었습니다. 30cm, 50cm. 흙을 걷어낼수록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수색견은 정확했습니다. 70cm 지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작업을 멈추고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부식된 비닐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 뼈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 옆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두 번째 매장지가 확인됐습니다. 형제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전자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 오정숙 씨의 DNA와 대조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신동엽, 신동인. 두 사람 모두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유골과 함께 한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흙 속에서 반쯤 부식된 작은 물체. 감식팀이 조심스럽게 꺼내 세척했습니다. 녹슬고 변형됐지만 형태는 남아있었습니다. USB였습니다. 신동엽이 그날 밤 손에 쥐고 연구실을 나섰던 그것이었습니다. 강준혁은 형제를 그곳에 묻으면서 USB도 함께 묻었습니다. 아마도 당황했을 겁니다. 처음 계획과 달리 일이 커져버렸고 더 이상 그 데이터를 꺼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욕심이 시작이었지만 그 끝은 그 욕심도 땅속에 함께 묻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연락이 간 건 대조 결과가 막 나왔을 무렵이었지요. 소식을 전하러 간 형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요. 그 침묵이 제가 20년 형사 생활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가슴 아픈 순간입니다. 형제의 소식 앞에서 어머니는 한동안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무릎을 꽉 붙잡고 작게 흔들릴 뿐이었지요. 눈물은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조사실로 연락을 넣었지요. 김재철은 전화를 받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기 전 강준혁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강준혁도 그 순간 무언가를 느낀 듯 했습니다. 두 손이 탁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재철이 문을 열고 잠시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새 파일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강준혁의 눈이 그 사진 위에 고정됐습니다. 유골 발굴 현장 사진이었지요. 그리고 그 옆에 USB를 두었죠. 조사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지요. 강준혁의 어깨가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7년 동안 그 어깨 위에 올라가 있던 무언가가 그 순간 무게를 잃어버린 것처럼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의 침묵이 계속됐습니다. 김재철은 서두르지 않았지요. 상대방이 스스로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도 수사의 기술이었으니까요. 사진을 탁자 위에 올려놓은 채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을까요? 강준혁의 손이 탁자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깍지를 꼈다 풀었다 하다가 결국 두 손을 무릎 위로 내렸습니다. 눈은 사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그리고 마침내 7년 동안 묻어두었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김재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기다렸습니다. 강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요. 처음부터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강준혁은 2시간에 걸쳐 그날 밤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처음 기업 측과 접촉한 건 사건 발생 4개월 전이었습니다. 학술 행사에서 우연히 만난 기업 관계자가 연구실의 알고리즘에 관심을 보였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깊어지면서 숫자가 나왔습니다. 완성본 기준으로 150억. 그 숫자를 들은 순간 강준혁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카이스트에 들어온 뒤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늘 한 발 뒤에 있었습니다. 같은 연구실에서 형제가 핵심을 맡고 자신은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논문도 부족했고 교수의 관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박사 학위를 마쳐도 갈 곳이 불투명했지요. 충북 시골에서 혼자 아들 뒷바라지를 해온 어머니 생각도 있었습니다. 고향 집은 낡아 있었고 어머니는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150억이라는 숫자가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준혁은 형제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나누자고, 셋이 나눠도 각자 50억씩은 된다고. 어차피 연구실을 나가면 이 기술로 돈을 벌 기회가 없다고.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형제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동엽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쓰는 기술이 아니라고. 제대로 된 방식으로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고. 동인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강준혁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설득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형제가 없다면 이 기술을 오롯이 기업에 넘기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지요. 그리고 결국 선택을 했습니다. 그날 밤 강준혁은 오후부터 움직였습니다. 먼저 차 트렁크에 준비물을 실었습니다. 비닐 3겹, 굵은 밧줄, 삽 2자루, 그리고 수면제를 섞은 음료 2병. 사나흘 전부터 하나씩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한 곳에서 사면 의심받을까봐 대전 시내 세 곳의 가게를 돌았습니다. 연구실 동료에게 형제가 언제 나오냐고 미리 물어두었고 주차장에서 시동을 켠 채 기다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형제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는 것을 보고 강준혁은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깐 볼 수 있지? 연구 관련해서 할 말이 있어. 내가 차를 가지고 거기로 갈게. 통화는 20초.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형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강준혁의 차에 올라탔지요. 차 안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형제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지요. 차 안에서 강준혁은 미리 준비한 음료를 꺼냈습니다. 늦게까지 고생했다며 당을 보충하라며 건넸습니다. 형제는 받아서 마셨지요. 차는 도심을 벗어나 어두운 외곽 도로로 향했습니다. 음료를 마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형제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강준혁은 계룡산 인근 임야지대로 차를 몰았습니다. 미리 봐두었던 장소였지요. 사흘 전에도 한 번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외진 비탈면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온은 낮았습니다. 강준혁은 혼자 삽질을 하고 두 자리를 팠습니다. 깊이 각각 1m. 땀이 쏟아졌지요. 삽이 돌에 부딪힐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산속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제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채였습니다. 강준혁은 비닐을 3겹 깔았습니다. 그리고 형부터 이어서 동생을 눕혔지요. 흙을 덮었습니다. 삽으로 다지고 또 덮고 또 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엽을 긁어 모아 위에 쌓았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형제를 그대로 생매장해버렸지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작업이 끝났습니다. 강준혁은 흙 묻은 손을 바지에 닦으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 소리만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연구실에 나타나 아무 일 없다는 듯 책상 앞에 앉았지요. 동료들이 형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할 때 같이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형제를 처리했습니다. 신동엽의 손에 있던 USB는 그날 밤 묻었습니다. 형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 데이터만으로는 기업 측이 돈을 주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핵심 알고리즘의 완성도가 아직 부족했고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형제뿐이었습니다. 강준혁은 결국 USB도 현장에 함께 묻어버렸습니다. 150억을 위해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지만 그 150억은 끝내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욕심은 강준혁을 괴물로 만들었지요. 강준혁은 2010년 6월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재판은 이듬해인 2011년 초에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계획적 이중살인으로 기소했지요. 변호인 측은 처음에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며칠 전부터 도구를 준비하고 장소를 미리 답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였지요. 판결이 나던 날 방청석에는 어머니 오정숙 씨가 있었습니다. 판결을 들은 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었지요. 눈물은 흘렀지만 끝내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 이름을 입속으로 한 번씩 불렀지요.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분명히 불렀습니다. 이른에 가까워진 어머니였지요. 허리가 굽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2003년 여름에 아들을 기다리던 그 오정숙 씨와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세월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무기징역?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지요. 그리고 오랫동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지인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형제의 장례는 그해 봄에 치러졌습니다. 유골을 수습하고 고향 논산에 묻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봐두었던 자리였지요. 양지 바른 언덕, 멀리 들판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날 어머니는 대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 위에 세탁물을
한 장씩 개었습니다. 손이 멈추는 건 두세 번이었습니다. 손에 쥔 옷에서 아직 아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였지요. 어머니는 그 옷을 한동안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안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개어서 내려놓았습니다. 아들들 방 문을 열었습니다. 8년 동안 치우지 않았던 방이었습니다. 동엽이 방 책상 위에는 여전히 논문이 펼쳐져 있었고 동인이 방벽에는 수식 메모지들이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동엽이 방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펼쳐진 논문을 천천히 손으로 쓸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한 번, 또 한 번, 그러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사진 2장을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동인이가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지요. 형은 동생 어깨에 팔을 걸고 있었고 동생은 그게 쑥스러웠는지 살짝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진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논문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밤새 들여다보던 그 글자들 위로. 한참 뒤 어머니는 일어나서 방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책꽂이, 책상, 창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닫았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그 방 문이 닫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정숙 씨는 6시에 일어났습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 2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그릇을 하나 놓았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처음으로 하나였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떴습니다. 그게 어머니에게는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끝내 논문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수백억의 가치를 지녔다던 그 알고리즘은 결국 계룡산 흙 속에 함께 묻혔습니다. 욕심이 만들어낸 비극의 끝은 그 누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강준혁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150억도, 박사 학위도, 고향 어머니와의 평범한 삶도 그 어느 것도 손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입니까? 매일 밥 먹었냐고 전화하고 늦게 다니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아닐까요? 작지만 소소한 일상이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영웅의 사건 파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미제 사건을 다시 세상으로 끌어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